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관세 면제는 가짜뉴스라며 상호 관세에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로 넘어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관세 면제는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대상에서 품목별 관세로 옮겨갈 뿐 예외를 적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한 달 뒤쯤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첨단 전자제품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e's saying they're exempt from the reciprocal tariffs, but they're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tariffs, which are coming in probably a month or two. So these are coming soon. 특히 반도체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e's just clarifying that these are not available to be negotiated away by countries. These are things that are national security that we need to be made in America.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민 75%는 관세 전쟁으로 단기간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불만과 함께 트럼프 지지율도 매달 3%포인트씩 떨어져 47%까지 내려왔습니다. It is a mistake to hav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ut there just playing red light, green light and saying, oh, this morning I woke up and think the tariffs should be this big. Now I think they should be this big. Now I think they should be somewhere else. 100% 이상 관세로 고래등 싸움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로 먼저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크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실무선에선 소통하고 있지만 정상 간 대화는 당장 아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수도 세종 이전 그리고 연합정부 구성을 기치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4파전으로 굳어졌는데 이재명 예비후보는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시청에서 21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전국 5대 권역별 초광역 도시 개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주창했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해법으론 민주당을 뛰어넘는 헌정 수호 세력 간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100일간 대타협을 거쳐 빛의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역설했습니다. 김 전 지사 출마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재명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경선 방식을 둘러싼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예비후보 지지세가 강한 권리당원 투표권만 보장하고 일반 국민 표심은 여론조사로 가름하는 게 부당하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 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 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김경수 전 지사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를 찾아 첨단 산업 성장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경선 흥행 여부보다는 본선에 시선을 두는 행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당 경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렇게 핵심 주자들이 연달아 이탈하면서 경선 흥행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출마 여부를 고민해오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보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당했음에도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 보수를 원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들, 즉 중수청의 목소리에는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엔 그간 유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이른바 경선 역선택 방지 조항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5대5 룰의 역선택 방지 그걸로 후보를 뽑으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지 너무 뻔하게 보여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결심엔 한덕수 대행 차출설이 작용했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한 대행이 총리 사퇴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거란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자 본선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단을 내렸단 겁니다. 실제 현역 의원들이 한대행 출마를 연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한대행 등판을 바라는 당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각본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며 모략 정치의 재현으로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예측 불가능성에 방점을 둔 경선을 통해 민주당과의 차별화는 물론 흥행까지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핵심 주자들의 연쇄 이탈로 오히려 경선의 부정적 시각이 확산하며 주목도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홍 시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와 함께 캠프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파면 열흘 만인 오늘 열립니다. 법원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또 법정 내 촬영까지 불허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공판기일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법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서거나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이 민원인 불편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법정 안에서 이루어져 온 언론사 촬영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가감없이 공개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풍경입니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등이 나오는데 계엄 당시 국회 안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였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할 거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진 않기로 했는데 재판장에게 별도 발언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의 재판도 줄줄이 잡혀 있어 재판부가 병합 심리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종자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침하 우려로 중단했던 실종자 수색을 어제 오후부터 재개하고 조명차 등을 동원해 밤사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당국은 현재 무너진 지하터널 밑으로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사장 주변 안전 펜스를 제거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낙하물을 제거한 뒤 지하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잇따라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신풍역 공사장 근처 도로에도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 신길동 신풍역 3거리입니다. 왕복 6차선 대로인데 한쪽 도로가 솟아올라 작은 둔덕처럼 보입니다. 도로를 덮은 철판도 이격이 맞지 않고 차들은 기울어진 도로를 덜컹거리며 지나갑니다. 지난해 10월 찍힌 도로 사진에선 삼거리 주변 모든 도로가 평평했는데 몇 달 사이 한쪽 도로가 계속 밀려 올라와 울퉁불퉁하게 바뀐 겁니다. 해당 도로 바로 옆엔 27년 개통하는 신안산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 공사장 근처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경기 광명시에서도 신안산선 지하터널이 붕괴한 뒤 이곳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엔 평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광명고시 사고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차가 기울어서 갈 정도로 이게 이상하구나. 일반적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든 거죠. 신안산선 시공사 측에서는 땅을 파기 위해 상부에 철판을 깔면서 경사가 생긴 것일 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딴 집안 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9호선과 동북선,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공사 등 시내 도시철도공사 구간 3곳에 대해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후 다른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으로 탐사 구간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 집안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집안 침하 관측망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건설 공사장 주변에 계측 장비도 설치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주말 사이에도 간밤에도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책은 신뢰를 잃어가고요. 동맹국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방송도 있고 해서 외신도 열심히 보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석 달 안에 90건의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사실 그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무역 그 상대국들한테 일정한 시간적인 좀 여유를 주면서 그다음에 관세 부과라는 위협을 활용해서 미국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압박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각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90건이라는 대규모 협상을 90일 내에 이거를 모두 다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중국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은 압박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하고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하고는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좀 쓰려고 하는 그 의도였는데 오히려 중국이 보복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그 강화를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협상 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갑작스럽게 관세를 인상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미국 내 소비자들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유예를 주려고 90일의 기간을 준 것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관세를 유예시키는 그러한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내 시장 불안정성과 소비자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의 속도를 좀 지연시키는 그러한 그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더 앞으로 심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네, 조금 미중은 굉장히 그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극한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쉽게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동맹국들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싸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캐나다 쪽에서는 그렇게 굴욕을 줘놓고서는 이제 손을 내미니까 별로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간밤에는 또 좀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제외했다. 그래서 애플 맞춤형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또 그거는 가짜 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뭐 삼성과 그러면 애플 쪽에는 다시 악재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역 확장법 그 우리 232조 이거에 대한 그 법적 해석 문제에 예. 조금 혼란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간밤에 나온 뉴스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그 관세 정책에 대한 혼선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지난 11일 그 밤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 코드를 공지한 데서 이제 예. 비롯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은 사실 상호 관세 면제가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검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스마트폰, 노트북, SSD, 메모리 카드,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패널, 그러니까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행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하워드 러터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좀 굉장히 이거와 다른 그 결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 그 미국이 그 품목별 관세를 어차피 부과시킬 거기 때문에 상호 네네네. 관세랑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예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도체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관세 부과를 반드시 할 거고 그다음에 유예를 시키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굉장히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반도체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이거든요. 네. 이거를 적용해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굉장히 예고를 한 상황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자제품 전체가 결국은 반도체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무장관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관련 전자제품 전반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산 반도체 및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율 관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 부과 외에도 미국 내에 반도체의 생산 설비 확대라던가 그다음에 기술 그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좀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맞습니다.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뭐 애플, 테슬라 이런 데가 다 타격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뭐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원가 상승이나 수익성 압박 압력이 굉장히 하락 압력이 굉장히 강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애플은 사실 우리는 그 50% 정도를 베트남 그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90% 정도까지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145% 고율 관세 부과시키면서 중국에 생산되는 아이폰과 같은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가격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관세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현재 1,199불에서 2,600불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내 아이폰 생산 비용의 그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산지를 이전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전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뭐 10% 정도 이전하는데도 300억 불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비용이 들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이 나왔었는데 이 중국
관세가 현실화되면은 굉장히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는 상대국이 부담하는 거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뭐 거짓말이죠. 미국 내 네.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시장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혼란 배후에 중국이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국채 시장은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 게 10년물 국채 그 금리가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기업의 대출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그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오를 걸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일단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해서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국채의 실질 가치 하락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 국채를 지금 매도하겠다라고 시장이 매도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도가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미국은 아시다시피 소비자들이 대부분 주택을 살 때도 대출, 그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도 거의 다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채권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오르게 된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또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용하는 치러야 되는 이자 비용도 많아진다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오는데 특히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굉장한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8로 이게 대공황 시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6.7%거든요. 이게 이제 1981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뜻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앞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소비자들이 예측을 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 사재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률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의 전망이지만 결국에 이게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어떤 일정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관세 정책이겠죠. 그래서 14일 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일단 미국 주식 시장이 또 굉장히 크게 변동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일단은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금융주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3월 소매 판매 지수가 16일 발표될 텐데 이는 이제 소비자 지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고요.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으면은 반영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산업 생산 지수도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및 광업 생산 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기 전반에 대한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연설도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증시가 뭐 무역 정책에 관련 소식,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 지표,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뉴스를 보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러시아를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를 탄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34명이 다치고 1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도 이번 공습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소방대원들은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연신 물줄기를 뿌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시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대학 건물에, 다른 한 발은 거리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려주의를 맞아 거리에 많은 인파가 모여있던 상황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Страшно, тому що невідомо скільки цих буде вибухів, що буде. 우크라이나는 비인도적 무기인 집속탄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거듭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Тільки тиском, тільки рішучими діями це можна змінит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끔찍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종전이 필요한 이유를 비극적으로 상기시켜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3주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적절한 시기에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겠지만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И президенты высказывали свою политическую волю к тому, что она должна состояться, в том числе и делали это публично. Но состои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время. К ней нужн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러시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민간인을 겨냥한 최악의 공격까지 일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좌초될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 같은 여파로 미국 내에서는 반 트럼프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보 정치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시위를 이끌고 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주말 집회. 과도 정치와 싸우자는 구호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83살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상위 1%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That is what happens in dictatorships, not democracies. And we're going to stop that outrageous action on the part of the president. 샌더스 의원은 지난달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반 트럼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몇천 명 수준이던 참가자는 이날 3만 6천여 명으로 늘어 집회 시작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음악 축제에도 샌더스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Now you can turn away and you can ignore what goes on, but if you do that, you do it at your own peril. We need you to stand up to fight for justice. 샌더스 의원은 지난해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대선 출마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노장은 이제 반 트럼프 운동의 구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IT 업계 노동자들도 트럼프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업계 거물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트럼프에게 고개 숙였다며 성토했습니다. I think the trust is broken. People, a lot of employees are very upset at what's going on, and yeah, it's going to be different forever, I think. 취임 직후 시작된 반 트럼프 움직임이 조직적인 반대 운동으로 커지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파면 열흘 만입니다. 조으론 변호사와 함께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이거는 그 피고인도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그 공판 준비 기일이 한 2회 정도 열렸었는데요. 1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회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출석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첫 재판이고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출석하는 모습이나 재판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법원이 이를 다 불허하면서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보통 이제 과거에 전 대통령들의 재판을 보면 이제 법원으로 이제 출석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여지고 또 재판정에 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보여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비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호처 측에서 그 법원에다가 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지난 우리가 탄핵 그런 심판 그리고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사 방어 차원에서 무리한 이제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비공개 결정을 허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또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도 전 대통령들이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랬던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일단 형사재판 쪽에 집중을 해보자면요. 이번 형사재판의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돼서 공소까지 제기가 된 것이라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재판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쟁점으로 보이고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 정확하게 어떻게 적시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이제 공수처 관련법에는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죄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내란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석상의 그런 남겨져 있는 부분으로 이제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그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12.3 계엄 선포가 이제 과연 헌법에 위반됐는지 법률에 위반됐는지 이런 것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위헌 위법을 더 나아가서 과연 내란죄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보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수전 사령부 특전 대대장 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은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나왔던 증인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탄핵 심판보다 조금 더 엄격한 증거력 아니면 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 심판보다도 더 유의미하게 증언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오늘 나오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조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들 이런 거는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사실관계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도 하고요. 많은 쟁점들이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형사재판이 훨씬 더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뭐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어디까지 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 있어서 계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위헌이었고 위법이었다라는 측면을 이미 증명을 한번 이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유의미하게 가져다 쓰기는 하겠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형사 절차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 신문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그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특별히 뭐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난 탄핵 심판에서도 보면은 이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신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절차에서도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서 증인 신문을 할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고요. 일반 형사 절차에서도 보통 이제 변호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경우 피고인 본인이 특별히 내가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소식은 전해질 테니까 내용은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이 재판정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윤 대통령은 소명에 좀 주목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허들을 넘어서 범죄를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허들을 모두 다 못 넘게 하는 게 제일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수처에서 이 기본적인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기소가 된 상황인데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수처 자체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 권한이 없었다라고 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화돼서 재판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든지 공소 제기가 다시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이 없는 수사처가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을 가장 면밀하게 파고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 허들을 넘게 된다. 공수처에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근데 내란죄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재판에서 이게 위헌이라든지 위법으로 판단은 내리기는 했지만 그거에서는 더 나아가서 범죄로 볼 만한 뭐 목적이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이제 좀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또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죄로 바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이제 내란죄까지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못하죠. 내란이나 외환에 대해서만 대통령은 기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소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 수사가 철저히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파면이 돼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중요한 거는 내란죄가 아닐까 싶은데 내란죄 유죄를 받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뭐 최소 무기징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무기징역도 이제 법원이라든지 판사에 따라서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형량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내란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런 형량 이전에 국가 그리고 국민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크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비상겸과 관련된 이 내란 관련 문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보호될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을 해서 후대에 좀 잘 남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좀 악용이 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보관이 되고 이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이 뭐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 지정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정을 하게 되면은 15년에서부터 30년까지 이제 비공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재판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증거로 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비공개 지정 여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사진으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주말 사이에는 벚꽃 위로 흩날리는 눈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진풍경을 연출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은 오늘까지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나 눈 그리고 강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계절의 시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다고요? 네, 지금도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요.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뚝 떨어진 기온에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또 찬바람에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봄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건 지난 주말이 기상관 측 118년 역사상 가장 늦은 기록인데요. 지금도 곳곳에 산발적인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많은 눈이 예보된 강원 내륙과 경남 합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 경기 동부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보됐고요.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벼락과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강풍 피해가 잇따랐던 주말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도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점차 남부 해안가로도 확대 그리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4도, 대전 4.8도 보이고 있고 체감온도는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은데요.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대구 14도에 그쳐서 예년 수준을 6도에서 8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밤에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점차 맑아지기 시작해서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에는 어제 발원한 황사가 섞여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꼭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또 호남과 제주도에서는 낮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14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